저는 SBS 원일희 논설위원입니다. 오늘 초청 인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십니다. 초청에 응해주신 위원장님, 참석해주신 관훈클럽 전현직 임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중계방송을 위해 나와주신 국회방송, 그리고 취재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회자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관훈토론회는 중간 박수, 환호, 야유 허용하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격조와 내실을 추구하는 관훈의 전통 때문입니다. 대신 질문은 매섭고 구체적이고 날카롭고 답변자로선 때론 듣기 거북하고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민과 유권자를 대신한 질문이라 그렇습니다. 하기 쉽고 듣기 좋은 질문은 미리 생략했음을 이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권자가 듣고 싶은 핵심을 비껴가지 않는 답변과 확고한 메시지 기대합니다. 이낙연 위원장님 모두 발언 듣고 패널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다수의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됩니다. 이낙연 위원장님 인사와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박정훈 총무님을 비롯한 관훈클럽 회원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와 전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침체를 막는 전쟁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전쟁 모두를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선거 관련 조직들을 대체하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설치해 방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최고 책임을 맡아 그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동참을 얻으며 저희들의 역량과 경험을 모두 쏟아 두 개의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정부도 한편으로 코로나19 퇴치에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며 경제정책의 큰 틀을 조정하고 향후의 상황극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당은 때로 정부를 꾸짖고 때로는 정부를 북돋우며 방역과 경제의 두 전쟁을 모두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이 국면의 극복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모아 국면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도 협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낙연 위원장님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시기도 하고 국난극복위원장, 코로나 국난극복위원장 두 직접 같이 맡으셨군요. 어차피 호칭은 같은 위원장이니까 위원장님으로 호칭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으로 두 번째 자리에 해주신 서울신문 김미경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국민일보 태원준 위원, 제 오른쪽 끝으로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이진우 의원, 왼쪽으로 한겨레신문의 신승근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종로, 총선, 대선 후보, 경제, 질문은 많고 시간은 100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20초, 답변 3분 이내로 속도감 있게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거나 핵심이 비껴갔다 싶으면 패널들이 추가 질문 해주시고 저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질문이 있으면 미리 저한테 전달을 좀 해주시면 또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정리해서 저희 국장님에게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첫 질문 부탁합니다. 매경 맨 오른쪽 끝에 이진우 위원님부터 첫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17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이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필요할 때 나라 돈 쓰는 거야 당연합니다만 시중에는 모든 걸 재정을 퍼부어서 해결하려 든다는 재정 중독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거의 아슬아슬한 무게까지
재정 건전성과 긴급한 재정 수요를 조절한 결과라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틀이 나올 것입니다만 거기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재정 중독 이런 비판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충정도 충분히 합니다만 정부나 여당은 재정 건전성의 고민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이 최근에 여러 논의에서도 정부 여당의 태도 논의에서 나타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도 바로 그런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기존에는 국가부채 비율 40%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이게 깨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40%라는 가이드라인에 연연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40% 가이드라인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종의 암묵적인 동의랄까요? 그 정도였지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지킬 건 지키라는 태도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상한 상황을 맞이해서 40%를 지키기가 어려워진 것도 현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추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2차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2차 추경은 어느 정도 규모로 추진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쓰실 생각입니까? 네, 우선 규모나 시기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와 봐야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재정이 맨 앞줄에 나가는 그런 방식을 피하지 않겠는가 진단을 합니다. 제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을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니고 또 전혀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요가 있다고 해서 바로 재정이 맨 앞줄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은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가장 핫한 문제가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입할 수 있습니까? 우선 재난기본소득의 개념부터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에 대해서는 정리가 덜 된 상태이고 이른바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논의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맞이해서 최소한의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수요를 일으키는 그런 선이 어떤 것이 나가는 것인데요. 지금은 여기까지 와 있죠. 우선은 이번 추경에서 580만 명의 국민, 기존의 전달 체계 안에 들어와 계시는 580만 명의 국민께 2조 6천억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을 드리는 것이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2조 6천 중에서 2조 원은 상품권이고 6천이 현금인 것입니다. 그것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흔히 말합니다만 재난에 당해서 드리는 긴급피난적 수당이라 할까요? 그런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의 판단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보조해드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선이 현재까지의 선입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 것인가 하는 데에는 많은 준비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경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본격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취해지고 있는 추경에서의 그런 취지가 반영된 이번 추경에서의 조치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조치 여기까지 가 있고 이것이 일종의 시범 실시의 성격도 바뀔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걸 시행해 보면서 제도의 도입 여부 또는 도입 범위 그리고 그 기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회자로서 한 가지만 개입을 해서 좀 추가 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냐, 보편적 기본소득이냐라는 개념 설명을 여쭤본 것이 질문의 요지가 아니었던 걸로 이해를 하는 거고, 각 국민당 100만 원씩 52조 이번에 쓰는 김에 쓰자라는 그런 기본 개념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돈을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풀어서 이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위원장님이 동의하시는지 이견을 갖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것으로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야당에게 호소해 드렸을 정도로 찬성했으니까 호소를 했겠죠. 그리고 지자체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제가 평가했습니다. 추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이나 여당에서 이렇게 재정 부담, 그다음에 효과의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어제부터 이제 좀 개념이 좋지 않지만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 위원장님께서 당정청에서 말씀하실 때 지자체가 우선 지원을 하고 부담이 생기면 2차 추경을 통해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약간 퍼주기 이런 정치적 논란을 피해서 정부 여당이 해야 될 거를 일단 지자체에 미루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몇 개 지자체에서 이미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고요. 보전 여부를 지금 말하는 것은 당장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의 경제 상황 그리고 지자체의 감당 능력 유무 또 감당 가능 범위 그리고 향후의 전개 등등을 감안해 가면서 검토하고 논의될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내일이면은 코로나 국내 발생 60일입니다. 지난 60일 동안, 그러니까 2달인데요. 지난 60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점수를 평가하기보다는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58%가 적절했다고 평가하신 것 같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냐보다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이 적절했냐는 응답은 더 높게 나온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약간 분리해서 보는 국민들의 기류도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의학적, 의료적 대응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같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시는 불편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것은 저로서도 가슴이 아프고 국민들께 송구하는 일입니다. 마스크 말씀 주셨는데 마스크는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방역당국의 대응은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에 아쉬운 대목 당연히 있으실 건데요.
그 마스크 말고 다른 어떤 초기의 어떤 컨트롤 타워 혼선이라든지 대구 봉쇄 발언 등등 여러 가지 좀 국민을 좀 우려하게 만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대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아쉬운 것은 마스크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봉쇄는 그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만 의학에서의 용어를 충분한 고려 없이 쓴 것은 사례깊지 못한 처사입니다. 중국발 입국 금지 논란은 뭐 지금도 그 야당에서 얘기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전체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발로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전체 금지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거주자, 여행자, 방문자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했습니다. 그 위의 성에 살거나 방문했거나 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가운데서는 신규 비자 발급을 대단히 까다롭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전 검역, 탑승 중 검역 대단히 엄격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꼭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특별 입국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죠. 대단히 엄격한 검사와 통관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초기 시점으로 돌아가도 중국발 전면 입국 금지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정부가 WHO의 기준에 충실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WHO가 그렇게 권고한 대로 했을 그런 기준을 제시했죠. 알겠습니다. 기왕에 마스크 아쉽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스크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원준 의원께서 마스크 대란 질문 준비하셨는데 해주시죠. 그래도 마스크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란이 됐고 그게 아직도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왜 유독 마스크 문제에서 정부가 이렇게 무능했던 건지 가장 큰 패착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수급의 현격한 불일치이지요. 국민은 5천만 명이시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 명이 넘는데 마스크 생산 역량은 최대 하루 1,000만 장, 그중에서 200만 장은 의료, 대구경 학생 등께 우선 배치가 되고 배급이 되고 나머지 800만 장 가지고 유통을 해야 되는데요. 수요는 5,200만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진이나 학생이나 대구경북 시도민을 뺀 분들이시고 그래서 수급을 맞출 재간이 없는 그런 상태죠. 초기에는 그러니까 30호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는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부도 마스크는 날마다 새로 쓰는 게 좋겠다는 정도의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나친 낙관이었고 지나친 완벽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신천지 등에 따른 집단 확산이 연달아 나오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현실이고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핑계를 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면서도 인정하고 노력해야 되는 하나의 현실이다. 수급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에 관한 정부의 지침이 아주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지나친 완벽주의와 지나친 낙관이 있었다. 완벽주의는 모두 다 보건용 마스크를 하루에 한 번씩 갈아 끼우기를 권고했다는 것이 지나친 완벽주의였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런 31번 이후에 생긴 집단 확산의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던 것도 있었다. 또 하나로 방역 당국이 그동안 브리핑했던 내용을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 질본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또는 병원에 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정부기관, 예를 들어 식약처라든가 일반 지자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부를 했고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의 혼선이 빚어졌던 게 오히려 마스크 대란을 네, 만들어내고 초기에 그랬었습니다. 식약처 조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완벽주의입니다. 예, 제가 이 대목에서 서해자로서 계속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제한된 시간이니까 다소 좀 거북하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코로나 국난극복위원장 아니십니까? 정확하게 그냥 마스크 지침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뭐 굳이 쓸 필요 없다든가 그런 말씀이시라면 아니면 정부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것에 저도 그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한다면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 마스크를 굳이 매일 갈아서 낄 필요는 없다. 아니 정부가 이미 상세한 말씀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